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질환들이 있습니다. 외상은 물론 석회성 건염이나 회전근개 파열도 있고요. 오십견으로 불리는 동결견도 있죠. 여러 질환들 중에 특히 동결견은 오십견으로도 불릴 만큼 노화와 운동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특별한 외상 없이 팔이 안 올라가거나 통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세수하고 옷을 입고 머리를 빗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거죠. 오십견, 동결견, 또 유착성 관절 낭염으로도 불리는 노화로 인한 어깨 질환의 통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아리아나 그란데의 Almost is never enough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죠. 추간판 탈출증으로도 통증은 생길 수 있고 오십견으로 불리는 유착성 관절 낭염으로도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견비통, 유착성 관절 낭염, 오십견, 참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십견, 견비통, 어깨 통증의 증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착성 관절 낭염도 같은 의미인 거죠? 그렇죠. 이제 오십견이다, 뭐 견비통이다, 또는 뭐 동결견이다, 네. 유착성 관절염이다. 이 세 가지는 뭐 어떻게 보면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병처럼 보이지만 같은 병을 달리 표현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됐거든요. 네. 오십견 우리 흔히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깨 관절에 위치한 관절낭이 두꺼워져서 힘줄과 인대가 달라붙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게 심해지면 네.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 또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깨 움직이는데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팔을 들어 올릴 때 힘들어지는 거고요. 어깨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굳는다고 해서 뭐 동결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견비통이라는 거는 이 말 그대로 어깨부터 팔까지 나타나는 통증을 전체적으로 견비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질환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어깨 관절이나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의 통증을 통칭해서 그냥 견비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어깨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들이 많잖아요. 흔히 말하는 오십견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어깨 통증을 나타내는 질환들이 많거든요. 네. 뭐 첫 번째는 뭐 근막통증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뭐 근육이 막 뭉치고 목이나 어깨 이래서 누르면 많이 아프고 이런 저런 증상 생길 수 있고요. 또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해서 어깨를 움직여주는 힘줄이 끊어지거나 손상이 돼서 생기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팔을 들어 올릴 때 불편하게 되는데 네. 뭐 120도에서 160도까지 사이로 올릴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괜찮아지고요. 이게 완전히 끊어지면 팔을 내 힘으로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들어줘야만 올려주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네. 그다음에 석회화 건염 같은 것도 이게 아주 통증이 심하거든요. 뭐 나이 든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데 아주 심한 통증이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지는 이런 형상이 생기고 네. 목 디스크에도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네. 오십견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소견이 아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무이 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딱 걸려버리는 상태고 네. 밤에 뭐 통증이 심한 형태가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죠. 네. 그런데 또 견관절 주위염은 뭔가요? 이것도 오십견에 대한 설명인가요? 이 견관절 주위염은 말 그대로 어깨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뭐 관절낭이라든지 인대나 근육에 퇴행성 변화나 염증이 생겨서 아프거나 운동 제한이 나타나는 현상을 견관절 주위염이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십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착성 관절 낭염, 그 50대 전후에 많이 생기니까 오십견 이렇게 불리는 거죠. 네. 그런데 오십견이 나이 50을 떠올리게 되지만 뭐 40견, 30견이라고 할 만큼 나이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요즘은 좀 그렇죠. 이제 네. 오십견이라는 용어는 50대 중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니까 생기는 어깨 질환이니까 오십견 이렇게 이름이 붙였거든요. 네. 사실 오십견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노화라든지 네. 잘못된 자세, 뭐 운동 부족, 뭐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원인보다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운동 부족이나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우리가 그래서 30견, 40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50견은 말씀하신 대로 뭐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뭐 1차성 이런 50견도 있고요. 특정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성 50견도 있어요. 그 나이 외에도 50견을 발생하는 뭐 또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가장 강력한 관리가 있는 게 내부분계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분들은 일반인보다 50견 발생률이 한 5배 정도 높다거든요. 이런 경우 혈당이 높으면 아무래도 관절각 내에 콜라겐 결합이 정상적으로 끈적끈적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염증하고 유착이 발생하기 쉽지요. 그다음에 갑상선에 있어서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깨 관절을 오랫동안 쓰지 못하게 되면 굳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개 보면 뭐 수술했다든지 네. 골절해서 이제 기부스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처음에는 다른 병이지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50견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회전근개가 찢어진 거예요. 힘줄이 끊어져서 아프니까 팔을 안 쓰잖아요. 네. 그러면 관절낭까지 굳으면서 50견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나 자세가 잘못돼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하게 되면 어깨가 안으로 말리잖아요. 거북목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절각 내가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가 지속되면 관절막에 미세한 마찰이나 염증이 유착이 돼서 유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50견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견, 40견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 이 50견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닌 거죠. 증상에 단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50견을 이게 앞에 이제 동결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동결이란 말은 얼어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얻는 것도 몇 가지 단계에 걸쳐서 나타나잖아요. 마치 얼음을 얼었다가 녹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얼음이 얼려고 하는 시기 있잖아요. 네. 이때는 통증하고 뭐 경직감이 심해지는 염증기 또 얼음이 얼려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얼음이 얼어붙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때는 통증이 감소되지만 이런 경직감이나 움직임의 제한이 아주 심하게 남아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얼음이 녹는 시기 있잖아요. 이래는 어깨 움직임이 서서히 좋아지는 이런 시기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각 한 3개월 내지 4개월 걸쳐서 통증하고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하다 보니까 3개월, 4개월 지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보면 결국은 1년, 2년 정도의 경과를 가지는 이런 통증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50견을 의심하게 되는 건 어깨 관절이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고 팔을 올리면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이 50견은 처음에는 어깨 부위가 가끔 아프면서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네.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거든요. 특히 이제 누워 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불편한 거예요. 밤에 누워서 쉬거나 뒤척이면서 어깨가 눌리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을 설치기도 하고 목하고 뭐 손가락에도 통증이 퍼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통증이나 이런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어깨 관절 움직이는 것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어깨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근데 50견이 발생하게 되면 딱 유착이 되니까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상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처음에는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기도 힘들어지다가 점점 심해지면 팔을 앞이나 옆으로 돌리거나 뒤로 돌리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심한 분들은 옷을 입기도 힘들어 하시던데요. 그렇죠. 이제 초기 증상을 방치하다가 점점 악화돼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게 50견의 가장 특징이거든요. 네. 처음에는 뭐 조금 뻐근하다가 무거운 느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이 굳어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감거나 빗을 때, 또 뭐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낼 때,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옷을 입을 때, 셔츠를 입거나 외투를 걸칠 때 예. 팔을 뒤로나 위로 뻗는 이런 일상 동작이 거의 불편해지니까 예.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어느 정도 단계에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가요? 사실 가장 많이 병원을 찾는 시기는 네. 1단계인 통증 시기의 마지막 부분하고 네. 또 2단계로 넘어가는, 얼어붙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사실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러면 잘 안 가잖아요. 이거 그렇죠. 초기에는 네. 이게 조금 무리해서 그런구나, 좀 심은 낫겠지, 그럼 뭐 파스 붙이고 찜질하면서 좀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병원에 찾아오게 되면 내가 불편하면 이제 오고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계 되죠. 상황에 붙이면 네. 그때 이거 내가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때서 이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는 경우거든요. 대개 뭐 병이 발생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것은 밤에 잘 때 아픈 거예요. 밤에 통증이 심해지면 아픈 쪽으로 눕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다 깨다 반복을 네. 하다 보면 잠을 못 자면 피곤해지죠. 스트레스 때문에 또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옷 입기가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화장실 가서 뒤처리 안 될 때, 네. 또 머리 감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안 될 때, 이때 병원에 오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대중교통 타다가 뭐 손잡이 잡다가 차가 덜컹하게 되면 찌릿한 감이 생기잖아요. 또 물건을 뭐 받으려고 했는데 팔을 쭉 뻗었는데 소리 날 정도로 네. 이 찌릿함을 몇 번 겪고 나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겁먹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게 통증이 있으면 병원을 찾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통증과 함께 경직되는 느낌, 그러다가 통증은 좀 사라지는 듯 하다가 언제부턴가 괜찮아지는 것 같은, 이 오십견을 경험한 분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이제 오십견은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반복해 이런 특징이 있는데, 마치 뭐 파도가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십견 환자분들이 통증이 심했다가 괜찮아졌다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십견의 일반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증상의 변화가 오십견 때문인지 다른 어깨 질환인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오십견은 이런 단계적으로 변화되니까 뭐 세월이 지나면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죠. 네. 그럼 오십견은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회복되기도 하는 건가요? 이 오십견이라는 이런 어깨 통증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부분 환자들은 앞에 말씀대로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어깨 기능이 얼음이 녹았던 것이 다, 얼음이 얼었던 게 다 녹는 것처럼 상당 부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히 회복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침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일부 환자분들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어느 정도 운동 제한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게 되면 뭐 50%가 2년 후에도 이런 증상이 그대로 남는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연인 치유되니까 세월이 약이야라고 방치하기보다는 증상 초기에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 기간도 단축하고 또 후유증을 없애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또 오십견으로 치료받는 분들은 꽤 오랜 기간 고생을 하시거든요. 치료는 증상 완화가 목적일까요? 주변에 보면 1년 넘게 병원을 다니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십견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낫지? 증상만 조금 달래는 이런 치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오십견의 치료라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십견 치료의 핵심의 목표는 뭐냐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관절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이런 상태를 막고 그리고 정상적인 어깨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게 목표거든요. 다만 그 과정이 좀 길고 힘들 뿐인 거죠. 네. 침 치료가 가장 흔하지 않나 싶은데요. 침 치료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한의학에서는 1침 2구 3약이라서 침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침 치료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또 관절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굴곡 굽히는 운동을 개선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증이 발생되는 초기에는 통증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제 후기가 되면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뭐 침 주변 조직에 유착된 조직을 또 박리시켜주기 위해서는 뭐 도침 치료라든지 염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약침 치료라든지 네. 뭐 어긋난 관절을 교정시켜주는 추나요법이라든지 한약적인 처방도 하고요. 네. 침 치료를 꾸준하게 받게 되면 어깨 주변의 관절에 있는 어떤 관절뿐만 아니라 근육이라든지 순환계통들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오십견 치료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지요. 네. 부황이나 뜸도 치료에 쓰이나요? 한의원에서 오십견 치료할 때 침 치료뿐만 아니라 뭐 뜸이나 부황 빼놓지 않고 하잖아요. 네. 그 오십견의 부황을 치료하는 핵심 목표는 뭐냐면 어깨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연부 조직이 압박된 것들을 풀어줘서 네.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서 관절을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오십견의 주된 원인은 유착성 관절염, 관절막의 염증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깨 바깥쪽 근육까지 단단하게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들을 순환시켜주고 압박을 풀어주는데 부항요법이 되고요. 네. 또 오십견은 동결견이라고 말씀드린 얼어붙은 거잖아요. 네. 얼음을 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뜸요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뜸이 따뜻한 열이 어깨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네. 염증 물질도 배출시켜주고 손상된 조직의 어떤 근육이라든지 인대들을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통증이 있어서 운동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통증이 좀 있어도 어깨를 올리는 운동을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요것도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질문하시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이거 아픈데 운동을 해야 되나? 네. 운동 안 하면 더 굳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증을 완전히 무시하고 억지로 꺾는 운동은 나쁜 효과를 발휘하지만 네. 통증이 약간 느껴진 범위까지는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십견 초기에는 관절막에 염증이 꽉 차 있는 시기잖아요. 네. 이때 너무 강한 힘으로 억지로 올려드리면 오히려 미세한 파열이 생겨요. 그러면 염증 수치 올라가죠. 그렇겠네요. 통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통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근육들이 더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 경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아프다고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염증 물질이 고여 있는 관절 주머니가 네. 마치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관절액이 순환되면서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조직에 영양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십견 치료의 목표는 안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막 굳어있는 관절막을 아주 조금씩 그리고 매일같이 늘려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시계추 운동이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네. 의자나 책상에 뭐 아프지 않은 팔을 짚고 상체를 숙인 다음에 이 아픈 팔에 힘을 빼고 위아래로 탁 늘어뜨린 다음에 몸을 살살 흔들어서 그 반동으로 아픈 팔이 시계추처럼 원을 그리면서 뱅뱅 이렇게 돌게 하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네. 간단하면서도 해볼 수 있는 운동이죠. 네.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십견의 시작부터 회복까지 단계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오십견의 진행 속도와 전체 치료 시간은 사람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우리 교과서적으로 보면 뭐 1년에서 2년 정도 3, 4개월씩 이렇게 돌아가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길게는 뭐 3, 4년
지나도 유착이 안 풀리는 분도 있고요. 네. 또 짧게는 6개월 만에 다 깨끗이 나서 일상적으로 일상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십견은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똑같이 낫는 감기 같은 병이 아니거든요. 네. 내 몸의 상태에 당뇨병이 있다든지 어깨 내부 힘줄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리고 네. 얼마나 빨리 치료하고 스트레칭을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사실 오십견이 생겼을 때 제때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오십견 예방을 위해서 먼저 꾸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예방법도이라고 그러고 한의학에서는 밑병이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가 오십견은 퇴행성 변화잖아요. 가는 세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 먹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네. 나이 먹어 생기는 오십견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굳어지지 않도록 틈틈이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게 좋고요. 네. 어깨 경우에 또 잘 먹는 것도 중요해요.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실세는 뼈가 아니라 근육이기 때문에 네. 근육은 충분한 단백질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에 물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칼륨이 풍부한 미역이나 김이나 다시마 같이 드시게 되면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네. 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술하고 담배예요. 이게 혈액순환이 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오십견은 당뇨병 있는 분한테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평소에 건강식 위주로 규칙적으로 드시고 또 적절한 운동 그리고 근육 저항 운동을 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에 대해서 짚어주세요. 오십견은 초기에는 단순히 근육통, 피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서 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초기에 침 치료를 잘 해주게 되면 염증 수치도 낮춰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또 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네.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초기 증상은 샤워할 때나 옷 입을 때 멈칫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뒷짐지는 동작이 가장 힘들어지고요. 네. 또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뭔가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 버스 손잡이 저를 때 물건 제불할 때 억소리 나는 그런 경우고요. 네. 밤에 어깨가 묵직하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뒤척이면 아파지는 현상들이 생기고 어깨 근육이 유난히 딱딱하고 뭉치고 목까지 아프다든지 네. 팔을 위로 끝까지 올리면 귀에 닿지 않는다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뒷짐졌을 때 양쪽 손의 높이가 눈에 띄게 다르거나 밤에 어깨 통증으로 한 번이라도 잠에서 깨어난다면 이게 오십견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때는 무리하게 무거운 걸 들거나 팔을 휘두르는 운동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침을 맞거나 부드러운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시작하는 것이 어깨 건강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십견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오십견뿐 아니라 어깨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여러 질환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석회성 건염이나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질환들과 비교할 때 오십견만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팔을 어느 정도 올리다 보면 마지막에는 쉽게 올릴 수 있는 것이 오십견하고 다른 거거든요. 네.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니까 딱 달라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깨 날개뼈라고 하는 견갑골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흘려도 내 힘으로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쉽게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에 의지해서 올려버릴 수 있지만 오십견은 그게 안 되는 거고요. 네. 석회가 간염은 힘줄 안에서 석회가 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심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오십견보다 훨씬 더 아픈 거죠.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려운 증상이 사실은 오십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감별하기가 쉽지 않은 병인데 네. 이건 초음파 찍어보면 돌이 석회가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검사로서 가능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견비통, 오십견으로도 불리는 유착성 관절 낭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에픽하이의 우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후 위기는 어떻게 내 몸을 병들게 하는가? 책 제목에서부터 기후 변화가 주는 이상을 짐작케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올여름 더위가 만만치 않죠.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이 몰아닥쳐서 스페인에서만 6월 한 달간 1,00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그러죠. 네. 그런 농담합니다. 이번 여름이 당신이 살아가며 겪을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아이고, 이게 과장이 아닌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하루가 멀다 하고 폭염 또 더불어서 홍수, 폭풍, 산불, 전염병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러한 문제는 모두 다 사실은 기후 위기와 관련이 돼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재난이나 북극곰이 겪어야 할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동안 기후 위기를 다룬 책들은 주로 이상 기후 현상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기후 위기에 온 지구가 함께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거대 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책은 초점을 바꿔서 기후 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몸을 병들게 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초래하는 다양한 건강의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네. 생화학을 전공하고 독일 암 연구센터에서 면역학 분야 박사 과정을 밟은 뒤 과학 및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크리스티나 베른트는 이 책을 통해서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건강에 위협을 주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기후 위기에 대한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이 책의 특징적인 부분은 기후 위기와 건강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책에 의하면 폭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서 이 더위는 여러 가지 연쇄 효과와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예. 뇌졸중, 예. 불안증, 우울증,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일단 유럽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공기 오염으로 매년 5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고 그래요. 와. 놀라운 숫자죠. 그러네요. 온실가스는요. 각종 염증이나 혈액 응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기온이 상승하면 식물들이 더 많이 더 자주 꽃을 피우게 되죠. 예. 이렇게 되면 사계절 내내 꽃가루 알레르기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그리고 네. 홍수, 폭염이 증가하면 모기, 진드기, 바이러스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겠네요. 폭염은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예.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는데요.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랜싯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네. 기후 기후 변화로 인한 열 관련 사망이 1990년대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연평균 54만 6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폭염의 문제에 우리는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폭염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또는 특정 계층에게만 위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로 폭염이 거세지고 장기화하면서 더위가 인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 혈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 이건 뇌졸중의 위험을 키웁니다. 예. 그리고 왜 더우면 열받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심장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아하. 더워질수록 네. 사람들은 각종 정신질환의 문제도 경험하게 되는데 더 짧은 집중력을 보였고 네. 여러 가지 정신질환 증상이 심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적어져서 자외선 노출량이 증가하면 예. 피부암 환자가 늘어나죠. 아, 그렇겠네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네. 식물이 개화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1년 내내 이어지고 예.
겨우내 해충이 죽지 않아서 네. 관련 질환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뜨거워진 세계에서 어떻게 아프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생존의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장 질환, 피부암,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우울증까지 이런 폭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요, 폭염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2022년 여름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이때가 팬데믹 기간이었어요. 네. 팬데믹 3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들 가운데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네. 독일에서는 매년 평균 9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2022년 여름에는 네. 통계청이 예상했던 것보다 88,500명이 더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여름에 사망했을까를 분석을 해봤는데 네. 사실은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를 제외하고 여러 통계적인 요인을 보정한 뒤에도 네. 2022년 여름 사망자가 유독 많았던 것, 이것에 집중을 했던 거죠. 연구진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네. 이유는 2022년 여름이 특히 더웠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그래요. 아, 그랬군요. 독일 통계청은 2022년 여름 몇 달이 네.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7월과 8월에는 35도씨를 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네. 더위 때문에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건 어찌 보면 가장 두렵고 또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망자가 늘어나는 건 그 사회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더위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미 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라면 추가적인 열 스트레스가 건강 위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예. 특히 심장 질환, 폐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고온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약해진 장기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인데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이 대개 폭염 기간, 그러니까 낮에도 30도를 넘고 네.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돼서 2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사실 일상화가 됐잖아요. 네, 열대야 그렇죠. 매일 겪고 있는데 낮 동안에 높은 기온에 노출되면 네. 우리 몸은 밤에 시원해지고 그때 회복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몸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되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최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더위 때만 되면 뭐 쪽방촌 이야기가 네. 나오고요. 선풍기 하나 없이도 지내는 분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거든요. 네. 더욱더 사실은 이런 분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더위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피부 발진이나 하지 부종이나 종아리 경련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더위 속에서 우리 몸은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피부 쪽의 혈관을 넓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심장은 넓어진 혈관을 통해서 피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담이 여러 가지 심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예. 열사병이나 열실신,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증상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두통, 네. 어지러움, 피로감 그리고 혼미함이 있을 때는 아, 내가 지금 더위로 인한 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심장이 무리하고 있구나라고 자각을 해야 되고 예. 반드시 몸을 식혀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더위는요.
언뜻 보기에는 전혀 기온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질병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를 들자면 예. 알레르기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런 하나의 질환이 될 수 있고 예. 자가 면역 질환, 아하. 천식, 당뇨, 다발성 경화증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예. 여름철에 증상이 더욱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더위가 우리의 면역계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면역계가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 조직까지 공격 대상으로 잘못 인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 열기로 인해서 면역계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는 건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후 위기야 폭염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연쇄 효과를 일으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더위 그리고 더위로 인한 공기 중에 어떤 오염 물질의 증가, 네. 대기 오염 이런 것 역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물질들이 신경세포의 소멸을 직접적으로 네. 그리고 또는 서서히 촉진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경계가 손상된다. 이건 파킨슨병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진들은 최근 들어서 파킨슨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기후 위기 예. 그리고 온실가스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예.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구 고령화만으로는 이 파킨슨병의 확산을 사실은 설명하기 되게 어려울 만큼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저런 요인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눈과 코로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농도에서도 사실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존 이런 것들은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우리의 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기 오염은 네. 오존 생성 증가와는 다르게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닐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두 현상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많이 태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목재, 석탄, 석유,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미세먼지 주로 도로교통과 목재 연소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기후변화로 산불이 잦아지면서 그 양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최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꽃가루가 더 오래 더 많이 네. 더 강하게 날리고 저 같은 알러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1년 내내 이제 고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환절기에만 알러지가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시사철 알러지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알러지가 봄 한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따뜻해진 겨울은 요즘 겨울에도 모기가 날아다닙니다. 그렇죠. 진드기가 살아남아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들이 치명적인 감염병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개와 폭우가 잦아지고 홍수가 늘어나고 더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산불 한번 일어나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대기오염, 그 지역의 호흡기와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거 역시 기후의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생태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가 되고 어떤 종이 사라지게 되면 병원체를 막아주던 자연의 완충 장치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더 쉽게 질병에 노출되는 거죠. 네. 사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기후 위기로 인한 우리의 건강상의 위기를 최근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요즘에 벌이 사라지고 있다. 그렇네요. 나비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식물이
이 타화 수분하기 위해서는 벌과 나비와 같은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과일과 채소, 농작물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번식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벌의 타화 수분으로 가능합니다. 네. 근데 요즘 벌이 사라져요. 아.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수분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곤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농작물의 수분이 줄어들어요. 수확량이 감소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곡물, 과일, 채소, 견과류, 건강한 식품의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모든 사람들이 이 건강한 식품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결국 사회적으로 좀 금전적으로 네. 좀 부족한 사람들은 자꾸만 패스트푸드와 정크푸드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심혈관 질환, 암, 예. 당뇨병의 발병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참으로 네. 많은 연쇄 효과가 상승 효과가 생겨나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 기후 위기는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내 네. 몸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후 위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네.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후 위기가 우리 각 개인의 건강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를 우리의 건강 문제들과 연결한 내용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책 기후 위기는 어떻게 내 몸을 병들게 하는가 소개해 주셨는데요.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